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인권 문제나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해킹 사건 등을 놓고는 여전히 의견차를 드러냈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이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법 공포 이전 손실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주장했던 소급 적용 대신 피해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당은 이달 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어제 국회 연설에서 이번 3분기에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사용액 중의 일부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도를 최대 40만 원 정도로 하자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거론됐는데 대선을 앞둔 현금 살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내년부터는 택배 노동자들을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 노사 간 합의가 되면서 민간 택배 노동자들은 오늘 파업을 끝내고 복귀합니다. 다만 우체국 택배와 관련해서는 합의가 나오지 않아서 노조와 우정사업본부의 추가 교섭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행 제로 금리를 유지하면서 향후 금리 인상 시기를 2023년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1년 일찍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자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혈전증 판정을 받았던 30대 남성이 어제 숨지면서 백신 부작용에 의한 사실상 국내 첫 사망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내놓을 정부는 접종에 더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는 오늘도 500명대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이 대면한 것은 바이든이 부통령이었고 푸틴이 총리였던 2011년 3월 모스크바 만남 이후 10년 만입니다. 두 나라가 각각 상대국에 파견했던 자국 대사를 불러들이는 등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어서 회담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3시간 30분가량 대화를 나눈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번 바이든 대통령 첫 해외 방문 일정 가운데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두 정상 간의 만남이었는데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맞서기도 했습니다. 특파원 연결해서 이 미러 정상회담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종주 특파원. 미국과 러시아가 각종 현안들을 놓고 충돌하는 상황이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스위스 제네바에 집중됐습니다. 회담을 마친 두 정상,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회담 분위기가 좋았고 긍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여러 면에서 평가는 달랐지만 대화는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두 정상의 기자회견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I guess it was total of 4 hours. Was good, positive. There wasn't any strident action taken. На мой взгляд, все-таки с обеих сторон был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но желание понять друг друга и искать пути к сближению позиций. Разговор был весьма конструктивный. 네, 당초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발표가 됐어요. 네, 미러 양국 정상은 전략적 안정에 관한 공동 성명에 합의하고 이를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2026년까지 연장된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뉴 스타트를 언급하며 어느 쪽도 핵전쟁은 승리할 수 없고 싸워서도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가까운 미래의 전략적 안정을 위한 양자 대화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가 지난 3월과 4월 각각 불러들인 자국 대사도 조만간 모스크바와 워싱턴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죠. 네,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봄에 소환한 대사들을 조만간 원래대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 야권운동가 나발리 독살 기도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로 칭하자 러시아 당국은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미국도 4월에 존 설리번 러시아 주재 대사를 불러들였습니다. 또 미국 대선 개입과 연방기관 해킹 사건 등을 이유로 미국이 러시아 외교관 10명을 추방하자 러시아도 맞추방으로 대응하는 등 양국은 그동안 외교 갈등을 첨예하게 빚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인권 문제나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그리고 해킹 사건 등을 놓고는 두 정상 여전히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야권 운동가 나발리 사건을 정면으로 언급하며 그가 감옥에서 죽게 될 경우 그 결과는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푸틴 대통령에게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대선 개입과 연방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선 러시아의 책임론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입니다. I made it clear that we will not tolerate attempts to violate our democratic sovereignty or destabilize our democratic elections, and we would respond.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나발리는 오히려 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반박하고 미국도 인종시위와 의사당 폭동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킹 책임론에 대해선 오히려 미국에서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그동안 외국 정상을 만날 때마다 잦은 지각으로 구설에 올랐죠. 푸틴 대통령, 이번에는 회담장에 일찍 도착했다고요. 네, 이번 회담 장소는 스위스 제네바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흑해 연안의 휴양 도시 소치를 일찌감치 출발해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15분 먼저 회담장에 도착했습니다. 덕분에 회담도 예정보다 7분가량 일찍 시작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기선 제압식 지각을 막기 위해 푸틴 대통령이 먼저 도착하는 쪽으로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1년 넘게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 줄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회에서는 손실보상법이 논의됐습니다.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을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에 명문화할지가 최대 쟁점이었는데 어제 국회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소급 적용 조항이 빠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표결 처리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성화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소급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법 시행 전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속히 손실보상법 제정을 처리하고 지원 방식이 아닌 피해 보상으로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손실보상법이 어제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소급 적용 조항은 빠졌습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입니다. 다만 보상은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합니다. 또 과거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칙에서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부칙이 아닌 법안 자체에 소급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내린 기관에 대해서도 소급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당은 손실 추계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피해 지원을 하면서 사실상 소급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권했고 법안은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앞으로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3분기에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신용카드 캐시백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어제 국회 연설에서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과 함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핵심 카드로 제시한 현금 지원입니다. 결국 소비를 늘려서 침체된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취지인데 대선 민심을 잡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분석됩니다. 송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 세대에 대한 건의도 했습니다. 청년 특임 장관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민주당 송영길 대표. 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2차 추경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씀씀이 중 하나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 편성을 정부와 협의해 가겠습니다. 송 대표 측은 JTBC에 올해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 때보다 많은 소비자에 대해 증가분 중 일부를 사실상 현금으로 되돌려주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드 포인트나 지역 화폐로 환급해주는 방안이 검토 중이란 건데 사실상 현금처럼 쓰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또 송 대표와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며 여름휴가 전이나 늦어도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 대표는 연설에서 2030 세대를 향한 구상도 여러 가지 밝혔습니다. 그중 하나가 청년 특임 장관 신설 건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36살 이준석 대표를 선출하면서 2030 세대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걸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4.7 재보선 참패의 원인으로 꼽힌 내로남불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이름도 거론했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국민의 눈높이로 정리하고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은 송 대표의 연설에 대해 강론 제시 없는 뜬구름 잡는 연설이라거나 지원금 정치를 중단하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대선을 앞둔 현금 살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단 소비자들은 물론이고 기획재정부도 긍정적입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거론됐습니다. 카드 사용자 누구에게나 혜택받을 기회를 주되 한도를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로 정하자는 겁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100 정도는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만 원 정도 캐시백 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카드를 써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시백을 받게 된다면 그 돈으로 좀 여윳돈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많이 쓸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의 제안은 원래 기획재정부에서 먼저 낸 아이디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소비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정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늘리는 게 아니라 3분기에 현금성 포인트로 바로 돌려주자는 구상입니다. 다만 캐시백의 상한선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30만 원에서 40만 원 선으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이 한정된 데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3분기에 TV 등 가전제품을 구입해 지난 분기보다 500만 원을 더 썼을 경우 10%인 50만 원이 아닌 30만 원 또는 40만 원만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재원의 배분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 7천억이 증가했습니다.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생겼습니다. 여당은 이 돈으로 3종 패키지를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기재부는 캐시백을 추진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70% 정도만 선별 지원하고 나랏빚도 일부 갚겠다는 것입니다. 캐시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재난지원금을 놓고선 정부와 여당이 쉽게 입장을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오늘 파업을 끝내고 업무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 과로사의 원인으로 주목됐던 분류 업무에서 내년부터는 택배 노동자들이 완전히 빠지고 한 주 노동 시간이 평균 60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노사 간의 합의가 이뤄지면서인데요. 우체국 택배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조와 우정사업본부의 합의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섭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다성 기자입니다. 2차 사회적 합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좁힌 것은 민간 택배 회사와 노동자들입니다. 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 노동자들을 분류 업무에서 완전히 빼기로 합의했습니다. 택배기사의 장시간 고강도 작업을 개선하기 위해 분류만은 전담하는 별도 인력, 이하 분류 인력을 투입하고 추석을 앞둔 올해 9월까지 전체 분류 인력의 절반을 투입하고 연말까지 택배 노동자 2명당 1명꼴로 분류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물류 차량 첫 차 도착 시간부터 막차 도착 시간까지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계산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임금 문제는 택배 노조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정부는 과로를 막기 위한 적정 근로시간을 주 60시간으로 판단했습니다. 택배 노조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수입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반대해왔습니다. 노조는 결국 임금 보전 대신 물량이 일방적으로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문제는 우체국 택배입니다. 분류 수수료 지급 문제와 인력 배치 시점을 두고 우체국 택배 노동자와 우정사업본부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수수료에 대해 노조는 명세서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이미 201원씩 지급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분류 인력도 조만간 배치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조와 우정사업본부 등은 이번 주말까지 추가 교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금리와 관련해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기존 입장은 2023년까지는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가 오르는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2023년에 2번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는 건데요. 이 소식에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됐습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행 0에서 0.25%인 기준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4%로 지난 3월 예상치 2.4%보다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올해 국내 총생산 전망치도 기존 6.5%에서 7%로 올라갔습니다. 연준은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감소했고 경제활동과 고용 지표가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금리 인상 시기는 2023년 두 차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애초보다 1년 정도 앞당겨진 겁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 18명 중 13명이 2023년 말까지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동결을 예상한 5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The market was down a bit today. In many ways, this Fed statement was exactly what the professionals, investors, and traders were looking for.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265포인트 하락한 34,033.67에 장을 마쳤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혈전증 판정을 받았던 30대 남성이 어제 숨졌습니다. 백신을 맞고 심한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의한 사실상 국내 첫 사망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희귀 혈전증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이 어제 오후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인한 뇌출혈. 숨진 남성은 지난달 27일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맞았습니다. 9일 만인 지난 5일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 의료기관을 찾았지만 증상이 악화됐고 지난 15일 상급병원에서 혈소판 감소성 희귀 혈전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TTS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등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주로 뇌정동맥과 내장정맥에서 혈전이 발생하고 이때 생긴 혈전이 하지정맥으로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혈전증은 혈액 흐름이 정체돼 생기지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백신과 연관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추정됩니다. 국내에서 희귀 혈전증 환자가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명 모두 30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의 경우 접종 대상 나이를 5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백신 접종 시 이익과 부작용을 고려하고 있다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에는 속도가 붙고 있지만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줄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새롭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513명입니다. 직장과 학원 등에서 일상 감염이 지속되면서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 대선 경선 일정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주 안에 경선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마무리 지을 방침인데 대선 기획단이 아닌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당일 당직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송원석 의원이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탈당 2달 만인데 지나치게 빠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제명을 요구했던 당직자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모레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취임 이후 첫 번째 방문인데 방한 기간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성김 대표가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접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우리 외교부는 그런 일정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맺어진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이 3개월이 더 연장이 됐습니다. 올해 9월 말 만료 시기가 12월 말로 미뤄졌습니다. 지난해 3월에 계약을 맺고 앞서 2번 각각 6개월 연장이 됐었는데요. 한국은행은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경제의 변수로 남아있고 국내 외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곧바로 이 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LG그룹에서 분리된 식품 외식업체 아오홈에 대한 뉴스가 요즘 많이 나오죠. 코로나 사태로 단체 급식 사업이 영향을 받아서 지난해 창사 후 처음으로 적자가 났는데 최대 주주들에게는 통큰 배당이 이뤄졌다고 해서 또 논란인데요. 구지훈 대표를 포함해서 오너 일가가 주식 배당금을 760억 원 넘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베이 코리아의 새 주인으로 신세계그룹 이마트와 네이버 연합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이슈가 됐는데요. 본 입찰에서 롯데쇼핑과 경쟁을 했습니다. 최종 인수가 확정이 된다면 압도적인 유통 1위 업체가 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낮 경기도 포천 한 채석장에서 쌓아놓은 바위들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분진망을 설치 중이던 60대 노동자를 덮쳤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고창의 한 교차로에서 어제 오후 차량 석 대가 부딪혔습니다. 정지된 SUV 차량을 1톤 트럭이 들이받으면서 잇따라 사고가 났습니다. 60대 트럭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고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부천시의 고층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관 70여 명이 출동해 3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150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가야시대 봉화터가 전북 장수군의 야산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돌로 쌓은 사각 형태의 봉화대와 불시 보관시설이 확인이 됐고 가야토기 조각을 포함해서 유물 70여 점이 나왔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설명회가 열립니다. 군의 주요 공식 행사에 쓰이는 행진곡이 15년 만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3월 군악대대에서 전역한 예비역 병장이 만든 곡이 공식 행진곡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새로운 희망이라는 주제로 영화 70여 편이 상영이 되는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네, 오는 7, 8, 9월 3분기의 백신 접종 구체적인 계획을 정부가 오늘 발표합니다. 18세에서 59세 일반 국민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고 접종 인원은 2,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취임 인사차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오늘 만납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다시 가동시키는 문제가 오늘 비중 있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합니다. 다른 주자들과 차별점으로 경제 전문성을 내세우는 전략으로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7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의회 연설 등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의회 도서관에서는 18세기 한반도 지도를 봤다고 하는데 독도가 표시가 된 지도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스페인 상하원 합동연설을 마치고 상원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이 도서관장이 대통령에게 1730년대 한반도 모습이 담긴 조선 왕국전도가 포함된 신중국 지도첩을 소개했습니다. 이 프랑스 지리학자 장 바티스트 부르기뇽 당빌은 당시 중국의 실측 지도인 황여 전람도를 참고해서 중국과 그 주변 지역의 모습을 담았는데요. 대통령이 안경까지 벗고 한참 자세히 들여다본 뒤 소감을 말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섬은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도가
이미 22부터 한국의 조직심을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홍보하면서 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등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이 직접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이날 의회 방문에 앞서 문 대통령은 산체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건설과 인프라 분야에서 공동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의지, 또 코로나 백신의 공평한 접근 필요성도 공동 성명을 통해 재확인했습니다. 네,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 지금 일본 정부는 자국 관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당 최대 10,000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밤사이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현재 내려져 있는 긴급사태가 해제되면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의 수용 인원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00명까지 관객 입장이 허용되는데요. 언론들은 그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런 기준에 준해서 일본 정부가 올림픽 경기당 관중도 최대 10,000명까지 드리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도와 일본 정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스가 총리는 전문가들과 회의를 갖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도쿄도를 포함한 9곳의 긴급 사태를 해제하는 걸 확정합니다.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건데 긴급 조치는 풀어도 만연 방지 중점 조치를 통해 음식점 등에서의 감염 예방 대책은 시행할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코로나 관련 소식도 보면 모든 방역 조치를 풀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발 변이 때문에 감염이 다시 늘고 있다고요? 네, 영국 공중보건국이 수요일 발표한 24시간 신규 확진자는 9,055명입니다. 지난 2월 22일 11,200여 명이 확진된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 보건국은 감염이 빨리 잘 되는 델타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우세종이 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아무런 방역 조치 없이 퍼지게 되면 현재 1.4 정도 수준인 감염 재생산 지수가 5에서 최대 7까지도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월요일 방역 조치 완전 해제 시점을 다음 달 19일로 한 달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이천에 있는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소식입니다. 불은 새벽 5시 36분쯤 났고요. 대응 1단계가 발령돼 관할 소방 인력 모두가 출동해서 진화 중입니다. 직원 140여 명은 대피했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엔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이스타항공과 관련해서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어서 1심 재판이 어제 있었는데요.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봤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이상직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등 모두 5가지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기부행위를 유죄로 봤습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명절을 앞두고 선거 구민에게 전통주 등을 보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출마가 거론되던 때였습니다. 비용도 자신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 법인카드 등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 권리 당원들이 중복 참여하도록 독려한 혐의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종교시설 내 선거운동과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는 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 점 등을 감안해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서도 500억 원대의 배임 횡령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식을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 돈을 사적으로 썼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자진 사퇴도 결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 의원은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세기의 만남으로 불렸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스위스 제네바에 집중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8시 30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지난 2011년 미국 부통령과 러시아 총리로 만난 지 10년 만입니다. 두 정상은 3시간 30분 동안 대화를 나눈 뒤 각각 단독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꽤 솔직한 대화였다고 평가했고 푸틴 대통령 역시 건설적인 대화였다고 말했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한때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자국 대사를 서로 불러들이기도 했었고요. 그만큼 갈등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두 정상 만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무난한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워낙 관계가 저점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만나서 모든 걸 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정상의 발언을 보면 상당히 절제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미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한 번에 풀기는 어려웠지만 좋은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만들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있었잖아요.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뭐라고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양자관계 개선인 네.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대사를 소환하는 극한 상황에 있었는데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사들을 다시 복귀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밖에도 니발디 사건과 같은 그 인권 문제 관련해서 서로 이견은 보였다고 하지만 이런 이견을 통해서 관계가 하나씩 개선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 개선의 모멘텀은 마련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전략적 안정에 관한 공동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당초에는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성명이 나온 거 보면 정말 예상보다도 좋은 결과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만큼 서로가 필요하다 그렇게 네.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중국을 견제하는데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약간 떼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전략적 포석을 하는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니발디 사건 등으로 해서 푸틴 대통령의 국제적 위상이 매우 나쁜 상황인데 네. 이미지 개선이 필요한 거죠. 그런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이번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갈등을 최대한 가라앉히고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미국이나 러시아나 서로가 필요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러시아와 중국이 밀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나라를 좀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번 회담을 중국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중국은 불편하게 바라보겠지만 아직까지 중러 간의 신뢰가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도를 함으로써 중국을 더 외교적인 고립 쪽으로 몰면서 반대로 미국은 유럽의 동맹국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이 그런 한 신뢰였죠.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쿼드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동안에 외국 정상을 만날 때마다 푸틴 대통령 항상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지각대장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일찍 도착을 했어요. 그만큼 미국과의 관계 개선, 앞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그런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과 러시아 상당히 진전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 같습니까? 당분간 크게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네. 거예요. 양자 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영역들이 많거든요. 언급은 안 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서로 갈등 요소가 많은데 그것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관계가 워낙 나빴기 때문에 이런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미러 간에는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을 반전시킨다는 데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가 크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이 두 나라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북핵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어땠을까요? 올라갔을 거라고 네.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겠다. 그런데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북한 문제를 어떻게 논의했는지는 양 정상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 오갔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국제공조, 네. 특히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러시아를 먼저 설득하면서 미국 주도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셈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 문제는 진지한 토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도 궁금합니다. 지난 12일 러시아 국경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도 보냈다고 하고요. 중국과의 관계만큼은 안 되더라도 러시아도 뭐 여전히 북한과 밀착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은 북한의 필요가 더 큰 거죠.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축전 내용을 보면 2년 전 2019년에 있었던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회고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취지로 축전을 보냈어요. 그만큼 지금 북한이 외교적 고립 상태에서 러시아의 손을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북한이라는 연결고리를 잡음으로 해서 동북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미러 간에 어떠한 논의가 있었다고 쳐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 카드를 계속해서 손에 쥐려고 한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이례적으로 식량난을 인정했습니다. 자, 이 같은 인정이 북한의 뭐 대외 전략 변화로 이어질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워낙 식량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식량난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번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대외 정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는데 이틀차 회의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김정은 위원장 육성으로 대외 정세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올 하반기 한반도 정세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동당 전원회의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하늘이 참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전라도와 제주도에선 약하게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5도, 부산 23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인권 문제나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해킹 사건 등을 놓고는 여전히 의견차를 드러냈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이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법 공포 이전 손실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주장했던 소급 적용 대신 피해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당은 이달 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어제 국회 연설에서 이번 3분기에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사용액 중에 일부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도를 최대 40만 원 정도로 하자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거론됐는데 대선을 앞둔 현금 살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혈전증 판정을 받았던 30대 남성이 어제 숨지면서 백신 부작용에 의한 사실상 국내 첫 사망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내놓을 정부는 접종에 더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는 오늘도 500명대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